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물가는 치솟고 환율은 급등하고 급기야 두 나라 싸움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급한 시기에 미국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난리가 났을 텐데 조용합니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선 주자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두 사람이 초박빙을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가 연설 중 저격될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나 용감하게 손을 번쩍 들어 올린 모습 기억하십니까? 그 모습이 방영될 때만 해도 와, 게임 끝났네, 다음 대통령은 무조건 트럼프네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혼전의 양상입니다. 이래서 미래는 쉽게 예측이 안 되나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관련 뉴스를 보면 미국 대선은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승자 독식 방식, 선거인단 제도, 간접선거 등등 용어들은 또 얼마나 생소한지. 우리는 그냥 너 몇 표, 나 몇 표, 국민들의 표수로 간단하게 당선되는데 미국은 표를 많이 받아도 떨어지기도 한다는 둥 이해 안 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복잡한 선거를 알기 쉽게 보고드리려 하옵니다. 미국은 1792년 제정된 연방법에 따라 4년 주기로 대선이 치러집니다. 날짜는 콕 집어 11월 첫 번째 화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 11월에 열리느냐? 농업이 주요 생계였던 당시 농부들이 가을 수확을 마친 시기가 11월이었기 때문입니다. 11월 초는 겨울이 오기 전이어서 날씨가 비교적 온화하여 이동이 수월했으며 농민들이 투표를 위해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럼 왜 화요일이냐? 미국 사회는 기독교 문화가 뿌리 깊어 일요일은 안식일로 종교 활동에 집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투표일을 일요일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고 월요일에 투표를 할 경우 멀리 떨어진 투표소에 가야 하는 유권자들에게 불편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하여 화요일이 가장 적당했습니다. 이때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를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후보에게 투표할 선거인단을 선출합니다. 즉 대통령을 투표할 대표자를 뽑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선 과정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1월 첫 번째 화요일에 본선거를 합니다. 유권자들이 전국에서 투표를 진행하여 각 주별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확보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를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후보에게 투표할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선거인단의 수는 각 주의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수를 합한 것으로 그 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 할당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단 선출은 해당 주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그 주의 표를 싹쓸이하는 이른바 승자 독식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과거 힐러리 클린턴은 투표수에서 트럼프보다 약 290만 표를 더 받았지만 선거인단 표에 밀려 대통령이 되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2월 중순 선거인단 투표가 있습니다. 본선거 이후 약 한 달 후 각 주의 선거인단이 모여 자신이 대표하는 주의 유권자 표심에 따라 투표합니다. 이 과정이 본선거 후에 진행되는 간접선거입니다. 이 투표에서 총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과반수인 270명의 표를 얻은 후보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됩니다.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는 1월 초 연방의회에서 공식 개표되고 의회는 이 결과를 통해 최종 당선자를 확정합니다. 당선된 대통령은 1월 20일에 공식적으로 취임하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합니다. 미국은 이처럼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선도한다는 미국이 왜 국민이 직접 투표하지 않고 어렵고 복잡한 간접선거를 치를까요? 이유는 역사적 정치적 맥락과 헌법 제정 당시의 고민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어마무시한 데다 50개의 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합중국이라 부르는데 국기도 별의 개수가 곧 하나의 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미국 헌법이 제정되던 1787년에는 오늘날과 같은 첨단 투표 시스템이 없었고 그럼에도 각 주의 권리와 영향력을 고르게 배분해야 한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통과 통신수단도 부족해 그 큰 땅에서 유권자들이 전국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투표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각 주의 대표자 선거인단이 대리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그때의 헌법 제정자들은 군중 심리에 따른 즉흥적 결정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선동 같은 것에 휘둘린 군중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생각한다면 그걸 왜 너희들이 판단하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선거인단을 뽑는다면 더 적합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역사적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미국은 유권자가 먼저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각 주의 유권자 의사를 반영하여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이런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첨단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미국이 교통, 통신의 문제로 직접 투표를 하지 않는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선거인단 제도에 대한 비판과 이제는 국민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직접 투표를 하려면 미국 헌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헌법 개정은 엄청 어렵습니다. 헌법 제정 당시부터 의도적으로 개정 절차를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게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개정을 위해서는 상원, 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50개 주 중 4분의 3 이상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각도, CA의 관계가 복잡하여 뭔가 합의사항을 도출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데 미국의 큰 땅, 여러 인종이 사는 나라에서 합의를 이끌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의 총기 소유권이 엄청난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는 것은 이 같은 헌법 개정 절차의 까다로움이 주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 대선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공화당은 주로 백인, 보수, 남성, 기독교층의 지지를 받으며 이번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표주자입니다. 민주당은 평등, 복지, 노조의 권리, 친이민 제도 등을 강조하며 주로 젊은 유권자들, 여성, 다양한 인종의 지지를 받는데 이번에는 해리스가 대표주자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공화당에서 흑인 후보가 나온다면 진짜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각설하고 두 사람 중 누가 최종 승자가 될까요? 미국 대선에서 승패는 경합주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미국도 지역에 따라 어떤 성향의 표밭인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상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플로리다 등의 약 12개 주입니다. 이러한 지역을 경합주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과거 투기의 말발을 과시하여 이 경합주에서 힐러리에게 근소한 차이로 이긴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TV 토론회는 특히 중요하고 말발이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토론회에서 어버버 하고 있으면 대통령은 물 건너갑니다.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는 호소력이 있어야 하고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인간적인 면모도 있어야 합니다. 특히 현대에 들어올수록 대통령은 인간적인 면모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밥 먹는 대통령, 눈물 흘리는 대통령, 보통 사람 같은 이미지가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던 기억입니다. 지금 지지율은 트럼프, 해리스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고 초박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세계는 완전히 다른 미래를 경험할 것입니다. 두 사람 중 누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유리할까요? 그래서 예상해 보았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가 각각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우리나라와 세계는 어떤 일을 겪을지. 우선 트럼프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조하며 해외 분쟁이나 동맹국 방위 문제에 적극 개입하지 않는 성향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에도 지원보다는 미국 내 문제 해결이 우선임을 강조합니다. 트럼프는 전쟁을 계속 장기화하는 것은 양국의 불필요한 희생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막기 위해 신속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악화된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를 복구하는 것에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때문에 그가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푸틴은 트럼프가 되기를 바랄 수도 있겠네요. 젤렌스키는 급한데일 테고. 우리나라에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재차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방위비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의 일부 혹은 전체 철수를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언급이 오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입니다. 북한과는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협상의 달인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특유의 말빨로 북한도 어떻게든 구워 삶으려 할 것입니다. 중국에는 한결같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할 것입니다. 한국에는 또 이렇게 말하겠지요. 미국과 중국 어느 쪽과 가깝게 지낼지 확실하게 선택하세요. 애매한 포지션은 사양하겠습니다. 이래저래 우리나라에는 부담되는 일입니다. 다음은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생기는 일들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네요. 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체로 트럼프와는 반대되는 정책으로 민주당 전통의 다자주의와 동맹 중심의 외교를 중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리스는 우리나라와의 동맹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며 한국을 인도 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파트너로 간주하고 다자 간 안보 협력 강화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유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견제는 트럼프와 마찬가지라 사료됩니다. 중국은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견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신이만 물러나옵니다.